행정부의 권한, 행정부의 이런 액션에 의해서 그 법률적인 분쟁이 발생을 했고 법원은 일단 이거는 아니다라고 판결을 했지만 2차 법원이나 아니면은 뭐 대법원을 갔을 때 이게 또 바뀔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쵸. 법원에 가서 직접적으로 알기로 하는 부분이 있을 거예요. 이거는 이제 법관과 그 다음에 이제 변호사, 검사 간의 어떤 그런 아규먼트가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밖에서는 어떤 피고 자신의 정당성을 증명하기 위해서 더 큰 목소리를 내는 경우가 일반적이죠. 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트럼프도 계속해서 시끄러운 방향으로 이제 끌고 나갈 개연성은 있다라고 봐야 되겠죠. 네. 그리고 전체적으로 봤을 때 다른 법안들, 특히나 무역법을 중심으로 설명을 드린 이유가 그거 아니라도 관세를 부과하는 데에는 무리가 없다라는 점을 말씀을 드리고 싶었던 그쵸. 거예요. 트럼프 행정부가 과격하게 일을 진행하고 싶었다라는 거 측면에서 본다면 현재 공화당이 집권하고 있는 상태에서는 또 관세를 끌고 나겠다고 마음을 먹는다면 계속 끌고 나갈 수 있다라는 게 포인트가 되는 것이죠. 네, 월스트리트 모닝브리핑 함께하고 있습니다. 제가 목소리가 지금 좀 상태가 안 좋죠. 사실 어제 밤에 12시 넘어서 응급실을 다녀왔어요. 이게 몸이 제 마음대로 되지 않는다라는 걸 새삼 어제 오늘 깨닫고 있는데 그래서 꼬리 같은 목소리를 들려드리지 못하는 점 너무나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열심히 목소리를 잘 가다듬어서 좋은 목소리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글로벌 인터뷰 함께 하겠습니다. 한국금융연수원 주연수 교수 모실게요.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저희가 앞서서 잠깐 짚어봤긴 했는데 관세 관련해서의 혼란이 지금 더욱더 가중이 되고 있습니다. 사실 저는 미국 그 연방법원에서 이런 것들을 가지고 뭔가 하는지를 전혀 몰랐거든요. 네네. 근데 그 법원의 판결이 이 대통령의 권한을 넘어서는 행위를 한 거다. 무효다라는 얘기인데 어떤 부분이 지금 무효라는 거고 지금 보니 또 하루 만에 다시 그냥 관세는 그대로 진행되는 걸로 지금 다시 돌아온 거죠? 그 부분에 대해서 아직까지 네. 좀 애매한 부분이 있는데요. 일단 이렇게 정리를 하죠. 네. 그러니까 대통령의 행정명령이라는 것이 현실적으로는 굉장히 제한적으로 사용돼야 되는 그런 조치인데 그 트럼프뿐만 아니라 그 이전의 대통령들에서부터도 이제 그런 현상이 조금씩 나타났었는데 그러니까 조금 정치적으로 애매한 부분 그다음에 법적으로 이거를 어떤 의회의 승인을 받기 어려운 부분이 존재를 했을 때 그 부분에 대해서 그냥 편의주의적으로 그 이그제큐티브 오더를 사용하는 대통령의 행정명령을 사용해버리는 그런 경향들이 나타났었죠. 네. 이 관세와 관련해서도 마찬가지예요. 사실은 지금 이게 국제비상경제관한법이라고 해서 이 법안에서 실제적으로 어떤 상황이 발생을 했을 때 그때 관세를 부과할 수 있다라는 식의 어떤 조항이 있어서 그거를 사용을 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법원이 그 대통령이 이 부분을 잘못 해석을 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 대통령의 이제 행정명령을 무효화시키는 그런 형태의 그 대응을 한 것이죠. 그래서 일단 두 가지 정도로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데 첫 번째는 뭐냐면은 미국의 무역 적자가 국가 비상사태에 해당하느냐, 즉 우리가 IEEPA라고 하는 이 법에 따르면 국가 비상사태 시에 관세를 부과할 수 있는 권한을 대통령에게 부여한다라는 식으로 되어 있단 말이죠. 그래서 그러한 상태에서 그렇다면 사전적인 조건, 즉 국가 비상사태가 맞느냐라는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야 될 거예요. 트럼프는 이 부분에 대해서 미국의 무역 적자가 계속해서 커지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이 국가 비상사태를 야기할 수 있다라고 주장을 한 것이었고 네. 법원의 입장은 아니 미국의 무역 적자는 수십 년간 유지된 부분이기 때문에 이거를 가지고 지금 현재 상태에서 국가 비상사태라고 이야기를 하기는 어렵다라고 판단을 내린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법안을 이용해서 관세를 부과하는 것이 잘못됐다라고 이야기를 한 것이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그래 우리가 양보해서 국가 비상사태라고 가정해보자. 그렇다라고 한다면 국회가 그 관세를 부과할 세금을 부과할 권한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국회가 가지고 있는 게 정상적입니다. 그런데 국회가 이것을 대통령에게 권한을 위임하는 것이 가능하냐라는 부분에 있어서 특히나 어떤 특정한 국가 내지는 무제한적인 관세를 부과할 수 있는 권리를 대통령에게
위임하는 것이 가능하냐라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이런 식으로 설명을 해보면 될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한국과의 그 교역 상태가 매우 좋지 않다. 그래서 이것이 국가 비상사태에 해당된다라고 선언을 했고, 그에 따라서 그 한국에 대한 관세 부과 권한을 미국 그 대통령에게 부여했다라고 한다면 사실 이 부분은 문제가 없을 거예요. 하지만 법률을 실제적으로 행정적인 방향으로 적용을 하는데, 이때에 한국 아니고 모든 국가에 다 해도 돼. 그 다음에 특정 뭐 예를 들어서 50%가 아니라 500%까지 뭐 너 마음대로 해. 언리미티드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데, 그런 식으로 권한을 위임하는 경우는 없단 말이죠. 법률적으로 봤을 때는. 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전 세계 모든 국가에 대해서 관세를 부과하고 145%로 대표되는 그런 그 제한이 없는 관세를 부과한다라는 것이 법적으로 이게 옳지 않다라고 판단을 하고 봅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때문에 이제 실제적으로는 그 연방국제통상법원은 그 관세 부과하는 것이 잘못됐다라고 판결을 한 것이고요. 그 다음에 나온 얘기는 뭐냐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어필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즉 다시 말해서 그 다음으로 진행을 하게 된다라고 한다면 연방항소법원이나 아니면 연방대법원으로 계속해서 가서 다툴 여지가 있기 때문에 어떤 행정상의 그 연속성 유지를 위해서 당분간 이 부분을 그 완전히 제한하지는 않고 좀 두고 보겠다라는 식으로 이야기가 진행되고 있는 것이죠. 이게 근데 뭐 서로 항소하고 이렇게 하다 보면은 빨리 뭐 법적 다툼이라는 게 그렇듯이 빨리 결론이 날 수 있는 문제는 아닌 거죠. 그렇기에는 쉽지 않을 겁니다. 네. 다만 이제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해볼 수는 있겠죠. 예를 들어 가지고 우리가 지금 트럼프 행정부에서 국제비상경제권한법이라는 이 법률을 이용을 해서 관세 부과를 했는데, 이 법률을 적용하는데 문제가 있다라고 법원이 판단을 했다면 트럼프 행정부 입장에서 그래 그럼 나는 다른 법안을 가지고 관세를 다시 부과할게라고 얼마든지 제시를 할 수 있다라는 거죠. 대표적으로 제시할 수 있는 게 무역법들입니다. 네. 우리가 이제 트럼프 1기에서 봤던 것도 그렇고, 그 슬라이드를 잠깐 보여주시면은 네. 여러 가지 조항들이 있는데요. 여기 보시면은 일단 무역법의 122조를 보시면 뭐라고 그 설명이 되어 있냐면, 심각한 무역 적자가 발생했을 경우 최고 15%까지 관세 부과가 가능하다라고 되어 있어요. 이 이야기는 뭐냐면은 지금 현재 트럼프 행정부가 가지고 있는 그 상호 관세 가장 베이스라인인 10%를 적용하는데 전혀 문제가 없다라는 거죠. 그냥 이 122조를 적용하는 것만으로도. 다만 이 122조에 따른 관세 부과는 150일, 즉 150일로 기억을 하고 있는데 6개월 정도 적용이 가능하고, 그 다음에 더 추가적으로 이를 연장하기 위해서는 의회 승인을 반드시 거쳐야 된다라는 그런 제약 조건들이 붙어 있는 부분이 되겠죠. 네. 그 다음에 우리가 슈퍼 301조, 좀 오래된 얘기죠. 먼 옛날에 그 미국이 이제 무역 분쟁을 처리하는 방법 중에서 가장 강력한 수단이라고 이야기를 했던 것이 이 무역법하의 제 301조인데요. 이 301조에 따르면 어떤 식으로 진행을 할 수 있냐면은 불공정 무역 관행에 의해서 조사를 개시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자, 이게 불공정하다라고 생각하니까 우리는 이거에 대해서 조사를 개시하겠어. 그리고 그 조사 결과가 나오면은 이것을 바탕으로 해서 관세를 부과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네. 문제는 요 301조를 사용했을 때는 이 조사 결과가 나오고 그 다음에 청문회 절차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거쳐야 되기 때문에 뭐 이 그냥 관세를 부과하는 그 범위까지만 하더라도 몇 개월 정도 걸릴 수 있다라는 그런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네. 아니면은 232조를 따라 가지고 즉 지금 현재 벌어지고 있는 자동차, 철강, 알루미늄 등의 관세를 부과한 조치가 여기에 해당되는데요. 그 내셔널 시큐리티, 즉 국가 안보에 문제가 있다라는 근거를 두고 그 근거하에서 관세를 부과하는 게 가능하다라는 거죠. 다만 이 경우에도 이제 조사를 해야 되고 그다음에 청문 절차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시간은 어느 정도 걸릴 거다라고 볼 수 있을 거예요. 네. 그리고 좀 극단적인 케이스이긴 하지만 1930년 무역법의 제 338조를 보면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미국 상업을 차별하는 국가, 즉 국제 거래 관계에 있어서 우리가 차별을 받고 있다라고 생각되는 경우가 있다면 이때 해당 국가에 대해서 50%까지 관세 부과가 가능해요. 지금 대신 적용 가능한 법안이 너무 많은데요. 네, 이 정도만으로도 사실 충분하다라는 거죠. 그러면은 이제
왜 그러면 트럼프는 이런 식으로 그 일반적인 무역법을 적용하지 않고 그 국제비상경제권한법이라는 그 다른 법률을 가지고 왔느냐를 네. 생각해 본다면 자의적인 적용이 가능하다라고 믿었기 때문인 거죠. 그리고 지금 당장 할 수 있고. 네. 아까 제가 간단하게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그 무역법 하의 조항들은 청문회를 거쳐야 된다든지 조사를 해야 된다라든지 아니면 6개월 이후에는 반드시 의회의 승인을 필요로 한다라든지 등등 여러 가지 제약 조건들이 붙어 있기 때문에 마음대로 자의적으로 사용하기에는 좀 어려운 부분들이 있었단 말이죠. 그리고 이러한 법안들 같은 경우에도 아까 언급했던 바와 같이 그 무제한적인 그다음에 다수의 대상 국가들에 대해 가지고 관세를 적용할 수 있느냐는 또 다른 이야기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 트럼프의 움직임을 봤을 때는 사실 이거보다는 그 이번에 사용했던 그런 방향으로 이제 법을 끌고 나가고 싶었던 것이죠. 과거에 네. 그때가 70년대 후반이었나요? 그 이런 국가 비상사태라고 명명을 하고 이란에 대한 경제 제재를 가했던 사례가 있었다라고 하는데 그런 경우도 있었고 한국 같은 경우도 301조에 대해서는 조항이 됐었죠. 예를 들어 우리나라가 한국 자동차에 대해서 301조가 적용된 사례도 있었고요. 뭐 1990년대 초반이었던 것으로 기억을 하고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많이 사용이 되고요. 네. 그 이러한 것들을 항상 그 준비하기 위해서 이제 행정 당국들이 예를 들어서 뭐 FX 같은 경우에는 FX가 실제적으로 그 매니플레이트 되고 있지 않는지를 1년에 2번씩, 1년에 1번씩 뭐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보고서를 만들고 그러한 과정을 계속해서 진행을 하고 있는 게 실제적으로 이 법안에 따라서 그 다음에 향후 조치를 취하기 위한 하나의 방향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지금 일단은 법원에서는 전례 없는 권한 남용이다. 사실 일반 우리 미국 국민들 일부도 그렇고 다른 나라에서도 그렇고 이거 좀 너무 과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은 다들 공통적으로 하긴 했어요. 근데 네. 이거를 이제 법적으로 법의 판단에 의해서 이렇게 얘기를 하다 보니까 뭐야? 그러면 갑자기 관세 이거 없던 일로 되는 거 아니야 싶었는데 다시 한번 그 뭐라고 해야 되죠? 그 이제 법적으로 싸운 분쟁이 있을 때 네. 나타나는 현상이죠. 이제 우리가 보통 가처분이라고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가처분이라는 거는 지금 현재 내가 어떤 피해가 있는데 이 피해를 그 돌이킬 수 멈춰주세요. 없는 수준까지 진행될 수가 있다. 네. 하지만 법률적으로 해결하는데 시간이 오래 걸린다. 그러니까 일단 그 부분에 멈춤. 대해서 정지를 해놓고 네. 진행을 하자라는 거죠. 지금 같은 경우에는 이걸 반대적인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네. 행정부의 권한, 지금 행정부의 이런 액션에 의해서 그 법률적인 분쟁이 발생을 했고 법원은 일단 이거는 아니다라고 판결을 했지만 그 다음에 다음 법원에 제2차 법원이나 아니면은 뭐 대법원을 갔을 때 이게 또 바뀔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쵸. 그렇게 됐을 때 행정부의 행정적인 권한이 침해됐다라고 판단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러면은 우리가 이렇게 판결을 했지만 그것을 그대로 유지는 시켜두겠다라는 식으로 얘기를 진행할 수가 있는 거죠. 앞으로 관세는 그럼 어떻게 될까요? 이게 법적인 분쟁 계속 있는 사이에 트럼프는 지금 목소리를 더 오히려 세게 내는 것 같아요. 그 법률적인 분쟁이 들어가면은 대부분의 경우 이제 이런 현상이 나타나죠. 그 두 가지 투 트랙으로 이루어진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겁니다. 첫 번째는 법원에 가서 직접적으로 아규를 하는 부분이 있을 거예요. 이거는 이제 그 법관과 그 다음에 이제 변호사, 검사 간의 어떤 그런 아규먼트가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밖에서는 그 어떤 피고 자신의 정당성을 증명하기 위해서 더 큰 목소리를 내는 경우가 일반적이죠. 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트럼프도 계속해서 그 시끄러운 방향으로 이제 끌고 나갈 개연성은 있다라고 봐야 되겠죠. 네. 그리고 전체적으로 봤을 때 제가 아까 이제 그 다른 법안들, 특히나 무역법을 중심으로 설명을 드린 이유가 그거 아니라도 관세를 부과하는 데에는 무리가 없다라는 점을 말씀을 드리고 싶었던 그쵸. 거예요. 그러니까 트럼프 행정부가 그 과격하게 일을 진행하고 싶었다라는 거 측면에서 본다면 이런 방법도 있지만 과거에도 관세가 없었느냐면 그것은 아니고 거기에 적용될 수 있는 법안들은 얼마든지 있다라는 거죠. 네. 아니면 극단적으로 뭐 추가적으로 무역법을 더 개정한다라든지
아니면 거기에다가 일시적인 조항, 일시적으로 유지되는 그런 조항들을 붙이는 것이 얼마든지 가능하기 때문에 지금 현재 공화당이 집권하고 있는 상태에서는 그런 식으로 관세를 끌고 나가겠다고 마음을 먹는다면 계속 끌고 나갈 수 있다라는 게 포인트가 되는 것이죠. 신조어가 하나 등장을 했는데 어제 그 얘기를 트럼프가 듣더니 아주 분노를 했죠. 타코. 네. 타코를 이제 트럼프는 안 먹을 것 같아요. 참 맛있는 음식인데. 예, 예. 그 이른바 트럼프 always chickens out이라고 네. 해가지고 이제 트럼프는 언제나 물러선다라고 이제 곱게 순화해서 표현을 하면은 그 정도가 되는 건데 트럼프는 일단 그런 말을 몹시 싫어하죠. 트럼프라는 인물 자체가 물러서는 인물이 아니잖아요. 이제 두 가지 정도로 얘기를 해볼 수가 있을 겁니다. 일단 트럼프는 물러서지 않는 사람이에요. 네, 그거는 네. 틀림없습니다. 근데 어떤 경우가 그러냐라는 거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는 거죠. 그리고 뒤끝이 굉장히 강하죠. 이게 그 참 저도 웃고 넘어가고 싶은데 네. 예를 들어서 최근에 일어났던 일들을 좀 몇 가지 말씀을 드려보면은 그 해리스 부통령 기억나시죠? 네. 같이 선거했다가 이제 패배한 인물이죠. 그다음에 그 전에 바이든 전 대통령이 있었고 그다음에 힐러리 클린턴이 있었죠. 다 트럼프의 이제 어떤 의미로 보면 숙적이라든가 정적이라고 볼 수 있는 인물들인데 그리고 다 그 중요한 포지션에서 이제 역할을 수행했던 사람들이죠. 미국 행정부 같은 경우에 이렇게 그 고위 최고위층에서 그 업무를 했던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계속해서 그 국가 안보와 관련된 기밀 접근을 보장해주는 그런 그 관례가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기밀 접근권을 취소해 버렸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기억나시겠지만 1기 당시에 존 벌턴이라는 그 백악관 국가안보 보좌관이 있었죠. 나중에 이제 험하게 싸우고 헤어진 케이스죠. 우리가 존 볼턴을 기억하는 사람은 이 사람이 이제 북미 그 정상화를 붕괴시킨 그 담당자로 잘 알려져 있고, 그 다음에 마이크 폼페이오 기억하실 겁니다. 국무장관. 이 사람은 그 트럼프를 그 말리느라 애쓴 것으로 유명한 사람이죠. 그 다음에 마크 에스퍼 국방장관이 있는데 이제 그 전쟁 함부로 일으키지 못하게 필사적으로 말렸던 이 세 사람에 대해서는 그 경호를 박탈해 버립니다. 그리고 뭐 이제 이런 사례가 점점 많은데 그 다음에 일부 판사들 뭐 예를 들어 가지고 불법 이민자를 추방하려고 했더니 그거를 그 판결로 막아버린 사례도 있었죠. 이분이 이제 보스버그라고 해서 DC 지역의 연방 판사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탄핵안을 제기를 하고 네. 뭐 이제 이런 식으로 해서 계속해서 복수를 하는, 그러니까 자기의 말에 이제 토를 달았다라거나 아니면 반대를 했을 때 그 이런 식으로 복수를 하는 그런 스타일이란 말이죠. 네. 그래서 그 이런 타코와 같은 표현은 이제 언론이라든가 그다음에 뭐 트럼프와 언론 그 기존 언론 간의 사이는 굉장히 안 좋기 때문에 사실 굉장히 그 약을 올리고 싶어하는 그런 측면이 있는 거죠. 하지만 우리 같은 경우에는 지금 트럼프하고 그 밀당을 하고 이제 해야 되는 그런 사이이기 때문에 네. 사실 이런 이야기를 가지고 트럼프를 놀리는 거는 그렇게 좋은 이야기는 아닌 것 같습니다. 맞아요. 예. 이제 트럼프 신경을 건드리는 거는 그렇죠. 이제 신조어 입장에서 네. 굉장히 뭐 흥미로운 얘기도 이게 영어에서의 특징이기는 한데 그 줄여서 이제 표현을 하는데 그 줄이는 거를 어떻게 기존에 있는 단어와 잘 매칭을 시키느냐 이제 이런 이야기들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타쿠가 맛있고 맛없고 뭐 이제 이런 식으로 해서 사자성어 비슷하게 만들어내는 그런 형태인데 네. 자. 그 뭐 이제 이런 부분도 있고 그다음에 트럼프가 복숭에 강한 사람이기도 하지만 우리가 또 한 가지 간과해서는 안 되는 게 트럼프는 사업가 출신이고 그리고 성공한 사업가예요. 네. 이렇게 복수와 그다음에 과격한 언동을 일삼고 있는 사람이 비즈니스에서 성공하기에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물론 뭐 다른 이유도 있을 수 있겠죠. 뭐 다 타고는 다 그 물려받은 거 아니냐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할 수도 있겠지만 우리가 좀 생각해 봐야 될 건 이번에 관세가 적용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지만 한 가지 확실한 거는 베센트하고 러트닉이 트럼프를 붙잡고 실제적으로 설득을 했을 때 트럼프의 그 장점 중에 하나가 나타나죠. 트럼프는 자기가 뭔가를 하는 거를 굉장히 좋아하는 사람이고 그리고 그거에 대해서 토다는 걸 싫어하지만 합리적으로 설득을 했을 때 그 이야기를 들을 줄 알고 그리고 그 자신의 첫 번째 액션이 잘못됐으면 그거를 고치는데 주저함이 없어요. 왜냐하면 이 사람은 비즈니스를 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처음에 자신의 제안을 철회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익숙한 사람이라는 거죠. 본인에게 그게 득이 된다라고 판단을 그렇죠. 하면. 그러니까 잘못됐다라거나 아니면은 이게 더 나은 옵션이다라고 네. 생각했을 때 언제든. 첫 번째 안을 버리는데 주저함이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러한 부분들을 생각해 본다면은 우리가 그 적으로 대할 것이 아닌 이상은 조금 더 조심스럽게 그 대응을 하고 그 다음에 계속해서 만날 기회를 가지고 이 사람을 설득하는 그 과정을 거쳐 나가는 것이 그 우리의 국익을 위해서는 좀 더 낫지 않겠느냐라고 네. 조심스럽게 말씀을 드려보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트럼프를 우리는 이제 이용을 해야죠. 네. 막 이렇게 자극하고 그러기보다는 우리는 여러모로 이용을 해야 되는데 미국 안에서도 이렇게 좀 자유로운 뭔가 의견 개진과 이제 뭐 대통령을 비판하는 조롱하는 그런 이야기들이 가능하다라는 거는 항상 볼 때마다 놀랍습니다. 자, 연준 얘기를 좀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얼마 전에 FOMC 의사록이 공개가 됐는데 크게 변화된 내용은 없는데 지금 연준도 굉장히 고민을 하고 있을 것 같고 머리가 아플 것 같아요. 교수님께서 보시기에는 연준의 향후 행보는 어떨 거라고 보세요? 일단 연준은 기다릴 겁니다. 기다린다라는 건 데이터가 나오기? 지금 이번 FOMC 그 의사록이 나왔을 때 모든 사람이 다 뭐 이미 예상하고 있었습니다만 연준이 미국 경제를 바라보는 스탠스는 일단 인플레이션은 계속해서 올라갈 개연성이 있고 그 다음에 그 고용 시장은 점차적으로 악화될 것이다. 심하게 얘기하면 스태그플레이션이 일어나지 않는다는 보장이 전혀 없다라는 이야기를 계속하고 있다라는 거죠. 좀 신기한 거는 뭐냐 하면은 이러한 방식이 이제 맞는 거냐라는 점에 대해서는 논의를 해볼 수가 있을 거예요. 예를 들어 가지고 슬라이드를 보시면 제가 미국의 인플레이션 트렌드를 가지고 왔는데 보통 이제 우리가 미국의 인플레이션 이야기를 할 때 두 가지를 얘기를 하죠. CPI하고 PCE를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CPI 같은 경우에 이제 두 가지로 구분을 할 수가 있죠. All items가 있고 그 다음에 코어가 있고 이렇게 되고 지금 계속해서 이 부분들이 높게 유지가 되고 있다는 게 문제다. 지금 그림을 보시면 이게 2% 수준까지 거의 다 근접한 것처럼 보이지만 문제는 장기적으로 이 부분이 수렴해야 된다라는 것인데 그 장기적으로 수렴되고 있는 범위가 위쪽에서 나타나고 있다라는 게 문제라는 거죠. 특히나 2015년부터 2021년 사이에 나타났던 이 움직임들을 비교를 해보신다면은 특히나 지금 현재 나타나 있는 이 수준이 그때보다 많이 높은 수준이다라는 것을 이해하실 수가 있을 거예요. 그러한 점을 감안해 봤을 때 연준 입장에서는 지금 상황에서 수렴되는 것은 굉장히 부담스럽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여기에다가 추가적으로 얘기를 하는 것이 이 부분은 관세를 반영하지 않고 있는 수준이다라는 게 문제라는 것이죠. 네. 그렇기 때문에 연준 입장에서는 인플레이션에 대해서 굉장히 압박감을 가지고 있을 수밖에 없어요. 지금 숫자가 얼마나 좋게 나오든지 간에 그 숫자가 그렇게 좋은 숫자는 아니다라는 거죠. 그다음 고용이라는 입장에서도 본다면 지금 현재 고용들이 계속해서 악화되고 있는 것은 틀림없는 사실이죠.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을 감안을 해본다면 지금 현재 연준 입장에서 wait and see, 즉 자료들이 나오는 것을 판단해서 보고 판단해서 그때 인플레이션이 얼마나 더 올라가느냐 또는 고용 시장이 얼마나 더 악화되느냐라는 부분을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은 연준은 이 두 가지 그 듀얼 맨데이트를 가지고 있다라고는 하지만 언제나 문제가 발생하면 인플레이션이 먼저입니다. 제가 이전에도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 1970년대 초에 그 큰 트라우마가 남아있기 때문에 연준 입장에서는 인플레이션을 정책의 우선순위로 들 수밖에 없어요. 그러한 상황에 지금 직면하고 있을 개연성이 높다라고 굉장히 긴장들을 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금리 인하의 가능성을 보면은 이 숫자는 CME의 패드 아치에서 가지고 온 숫자인데요. 전체적으로 봤을 때 제가 어제 밤에 그 자료를 체크를 한 건데 일단 6월 FOMC에서는 98%의 확률로 기준금리를 인하하지 않을 거다라고 전망을 하고 있고요. 상반기에는 6월쯤에 인하할 거라고도 다들 예상을 했었죠. 네, 물론 뭐 얘기는 이제 바뀌는 거니까 네네. 그 부분은 있지만 어떻게 보면은 연준의 그 시나리오대로 시장이 수렴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게 특징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7월을 보시면 7월에도 금리 인하를 단행할 개연성이 그렇게 높지 않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것도 73%면 굉장히 높은 숫자가 되는 거죠. 그리고 나서 9월에 52%, 10월에 42.5%로 한 25bp 정도 인하되지 않을까라고 추측을 하고 있는 거고 12월이 되면 그래도 올해 중에는 2번 정도 하지 않겠어? 다플러시 2번을 제시를 했었는데 와 같은 식으로 시장은 지금 굉장히 그 전망치를 보수적으로 끌고 가고 있다라는 것을 보실 수가 있는 거죠. 이런 식으로 된다면 6월에 다시 한번 우리가 분기 말마다 SEP가 나오니까 이때 다플러시 변화하지 않을 거라고 누가 이야기를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 점을 감안을 한다면 올해 2번 금리 인하가 가능할 것이냐에 대해서도 사실은 조금 더 생각을 해봐야 될 거예요. 지금 연준의 스탠스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는 훨씬 더 그 굳은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을 개연성이 높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오늘 우리나라 시간으로 오늘 새벽이죠. 트럼프하고 파월 의장이 만났었죠. 이번 이제 2기 처음 행정부 시작하고 나서 처음으로 만나는 건데 여기에서도 트럼프가 계속해서 그 금리 인하를 시행하지 않는 거는 실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설득을 하는 반면에 파월 입장에서는 그딴 건 모르겠고 우리는 정치적인 고려 안 하고 그 다음에 데이터에 기반을 해가지고 경제적인 판단을 할 것이다라고 매우 중립적인 트럼프 입장에서는 속이 터지는 그런 발언을 하고 회의가 마무리되죠. 그 정도로 지금 미국 연준 입장은 굉장히 어떤 의미로는 그 굳은 기반 하에 서 있다라고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연준이 결국에는 뭐 인플레이션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한다라고 하는데 뭐 이번 달은 그렇다 손 치더라도 이제 다음 달이나 그 다다음 달부터 인플레이션이 이제 상방으로 자극이 되는 상황이 펼쳐지고 숫자로 실제로 그렇게 찍힌다라고 한다면 올해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치를 확 낮춰둬야 되는 거겠네요. 그럴 개연성도 있는 거죠. 아까 제가 6월에 SEP를 말씀드렸던 게 그때 이제 다플러스를 다시 한번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겁니다. 자, 지금 이 가운데 또 벤스 부통령이 가상화폐 관련한 내용을 좀 잠깐 짚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최근에 스테이블 코인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어요. 네네. 여기에 대해서 교수님은 어떤 견해를 좀 갖고 계실까요? 일단 지금 이제 가장 흥미로운 점은 그 벤스 부통령이 지적한 것은 그거였었죠. 이런 스테이블 코인들이 언더라잉 에셋으로 미국 달러화 또는 미국 국채를 주로 사용을 하는데 이러한 것들이 계속 더 증가하게 된다면, 즉 다시 말해 스테이블 코인의 발행량이 늘어나게 된다라고 한다면 이들이 그 보유해야 되는 미 달러화 또는 미 국채의 규모가 점점 커질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미국 달러화에 기반한 패권은 안정적으로 유지될 수 있다라고 주장을 한 것이죠. 다만 저는 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많이 고민을 해볼 필요가 있는데 스테이블 코인이라는 개념을 어떤 식으로 생각하면 될까를 판단해 봤을 때 얘는 그냥 중앙은행 이전에 뱅크노트를 발행했던 것과 똑같다라고 생각해 보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17세기, 18세기의 영국으로 돌아가 보면은 영란은행이 독점적으로 그 화폐 발행 권한을 보유하기 이전에 약 8개의 은행이 나눠 가지고 그 뱅크노트를 발행할 수 있는 그런 권한을 가지고 있었단 말이죠. 이거는 무슨 뜻이냐면 민간 은행이 화폐를 발행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얘기가 됩니다. 그렇게 된다면 실제적으로 통화량을 컨트롤하는 것이 불가능해진다라는 얘기가 되는 거죠. 스테이블 코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스테이블 코인의 기본적인 아이디어는 달러화 대신에 가상자산 거래 시장에서 쓸 수 있는 어떤 화폐, 그것도 비트코인처럼 변동성이 큰 것이 아니라 언더라잉 에셋에 1대1로 매핑이 되어 있어서 그 가치가 안정적으로 유지되는 그런 화폐를 만들고, 즉 디지털 자산을 만들고 그것을 통해 가지고 거래를 할 수 있게 만들어 주겠다가 되는 것이죠. 기존과의 차이는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미 국채라든가 아니면 미 달러화를 언더라잉 에셋으로 갖는다라는 건데, 문제는 뭐냐 하면 이런 식으로 스테이블 코인이 발행됐을 때 이 스테이블 코인은 화폐와 동일한 역할을 수행하게 될 것이고 결국 이거는 뱅크노트와 비슷한 모습을 가지게 된다는 것이죠. 어떤 점에서 그렇게 되냐 하면은 스테이블 코인이 어느 정도 화폐로서의, 우리가 피앗 머니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화폐는 그 교환의 매개체로서 작용을 하는 게 이제 실제적으로 가치를 갖는 형태가 된단 말이죠. 만약에 우리나라에서 모든 사람들이 테더를 받고
상품을 거래하는데 꺼리낌이 없어진다라고 한다면 얘는 피앗 머니로서의 역할을 수행하는 거예요. 그렇게 된다면 이 스테이블 코인을 즉 테더를 발행을 할 때 미 국채나 미국 달러화를 매개하지 않고 직접적으로 테더를 발행하는 것이 가능해진다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실제적으로 중앙은행의 설립 이전의 뱅크노트와 거의 똑같은 모습이 된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이런 식으로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을 한다라고 했을 때 얘가 신용이나 통화 공급 측면에서 굉장히 빠르게 성장할 개연성이 있다라고 주장을 하고 발행자들이 주장하는 건 그거죠. 그렇다라고 한다면 얘가 실제적으로 수행하는 역할은 달러를 자산에다가 구축시켜버리고 즉 달러를 사가지고 그대로 그 볼트 안에다 넣어버리고 그 다음에 테더를 이 스테이블 코인을 돌린다는 것이죠. 그렇게 된다라는 거는 결국 통화량 또는 우리가 보통 통화 승수 같은 그 화폐 승수 같은 거를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러면은 결국 이 스테이블 코인이 이야기를 하는 것은 달러화를 구축시키고 자신이 대신 화폐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겠다가 되는 거예요. 네. 그리고 전자적으로 이것이 제어가 되기 때문에 굉장히 빠른 속도로 서큘레이트 될 수가 있죠. 그렇게 된다라면은 달러화의 가치가 어떻게 유지될 수 있느냐라는 거예요. 유지된다라고 하는 말씀은 기본적으로 달러화 이 벤스 부통령의 이야기는 뭐냐면은 이게 달러화랑 1대1로 매핑이 돼 있으니까 얘를 사용한다라는 것이 달러화를 사용하는 것과 똑같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건데 이거는 그냥 1대1 매핑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 그렇지만 화폐의 특성은 그게 아니라는 거죠. 얘는 더 빨리 움직일 수 있다라는 거죠. 네. 그리고 얘는 한 배만 그대로 유지가 되는 거고. 이렇게 스테이블 코인에 대한 정부의 정책이 만들어지는 이유가 달러화의 가치를 지금 더 떨어지지 못하게 만들려는 그러한 내막이 있다라는 평가를 하는데 실제적으로 그런 이야기들을 많이 하는데 이번에 나온 그 지니어스 법안은 사실 그 부분보다는 이렇게 스테이블 코인이라는 것이 있을 때 이거를 규제 범위 안에 넣겠다라는 의지가 더 강합니다. 예를 들어 가지고 우리가 지금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이나 여기에서부터 시작을 해도 마찬가지입니다. 스테이블 코인을 이야기를 해도 마찬가지가 되는데 이러한 그 가상화폐들의 가장 큰 문제는 뭐냐면 자신들이 효용성을 가지고 있다라고 주장을 해요. 그리고 그 효용성이 어디에서 나타나느냐? 보통 FX에서 나타나거나 즉 국가 간 트랜스보더 국가 간의 장벽을 넘어서는 그런 때 더 빨리 수행을 할 수 있다라는 거. 예를 들어서 우리가 스위프트를 통해 가지고 자금을 이체를 한다라고 생각해 보면 이게 보통 길게는 T+5까지 간단 말이죠. 그러면 5일 영업일 5일의 시간이 걸릴 수 있다라는 이야기가 되는 건데 이러한 가상화폐 같은 경우에는 이거를 순수하게 리얼타임을 해결할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우리는 클라이언트가 누군지 관심이 없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거를 모르고 있다라고 하더라도 거래 완결성에는 지장이 없기 때문이다라고 주장을 하죠. 이렇게 되어 있을 때 이 지니어스 액트를 보시면은 지금 그 슬라이드 잠깐만 보여주시면은 제일 마지막에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냐면은 은행 비밀 보장법을 적용을 해가지고 발행자는 은행비밀보장법의 목적상 금융기관으로 간주가 되고 그에 따라서 자금 세탁 방지, 금융범죄 규제 등을 준수할 의무가 부여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네.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간단합니다. 우리가 보통 KYC라고 하죠. Know Your Client. 클라이언트가 그러니까 이 가상화폐를 사용하는 클라이언트가 누군지를 정확하게 알아야 된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여기에서 아까 말씀드렸던 익명성이 붕괴가 되겠죠. 그 다음에 자금 세탁 방지. 우리가 현실적으로 봤을 때 이 디지털 자산이 현재 사용되고 있는 것이 실물 경제에서 사용되는 것보다는 대부분의 경우 그레이 마켓에서 사용되는 경우가 더 많다라는 것은 대부분의 분석자들이 동의하고 있는 부분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거기에서 자금 세탁 방지와 KYC와 같은 그런 전통적인 금융기관들이 준수해야 되는 규제가 적용이 될 경우 그 부분에서의 효율성 이 나타날 수 있을 것이냐에 대한 생각을 해봐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전체적으로 봤을 때 이 규제 법안은 어떤 기존에 우리가 디지털 자산을 어떤 식으로 처리할 것이냐에 대한 문제, 이게 상품성을 갖고 있는 자산으로 우리가 이제 지정을 했었고 그거를 더 한 단계 더 끌어올려가지고 너희가 은행업을 하고 싶니? 그러면 은행의 기준을 따라라고 이야기를 했을 때
그러면은 이게 과연 스테이블 코인 시장을 활성화시키는 데 도움이 될 것인가라는 부분을 본다면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많이 심각하게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우리가 단순하게 생각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스테이블 코인과 미국 달러와의 가치의 관계에 대해서 미국에서 지금 발스 부통령이 주장하는 내용들이 과연 그게 현실화될지 그렇지 않고 다른 행보를 보이게 될지 여부도 지금으로서는 확신할 수가 없는 것 같습니다. 오늘은 아쉽게도 시간 관계상 여기까지 듣도록 할게요. 한국금융연수원 주현수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교수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미국 주식 투자 중이라면 집중해 주십시오. 현 시점 월가에서 가장 적중률이 높은 투자 전략가 탐 리가 지금은 과매도 종목과 섹터에 집중해야 한다 이렇게 말했는데요. 과연 그가 3프로의 미국 주식 컨텐츠 서비스 GIN에서 어떤 코멘트를 했는지 확인해 보시죠. 우리가 집중할 포인트는 바로 워시드 아웃 상태에 도달한 종목과 섹터입니다. 테슬라가 좋은 예시죠. 수요일에는 5% 상승, 목요일에는 3.5% 상승, 또 금요일에는 10%까지 급등했죠. 시장 예상보다 큰 서프라이즈입니다. 마그레티지도 비슷한데요. 두 종목 모두 워시드 아웃 후 깜짝 반등한 케이스입니다. 테슬라와 마이크레지 외에도 다양한 종목이 저희 보고서에 소개되어 있습니다. JP모건 출신 탐 리, 모건 스탠리 출신 마크 뉴턴, UBS 투자은행 그리고 바클레이즈 출신 타이웡, 뱅크 오브 아메리카 출신 벤하, 댈러스 연은 출신 다니엘 디마티노 등 이 월가를 움직이는 진짜 전문가들의 거침없고 날카로운 분석을 실시간으로 받아보는 유일한 방법 GIN 서비스를 이용하면 뉴스보다 빠르게 시장보다 앞서서 기회가 당신에게 가장 먼저 도착할 겁니다. 6월 12일까지 얼리버드 혜택이 제공되니 영상 아래 링크를 클릭하여 GIN을 시작하세요.